네, 제74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어르신들 빈칸이 많아서 걷다가 넘어지시면 큰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좀 조심하시고 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께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민생, 혁신, 공정, 안전, 개헌, 평화, 정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호명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87년 민주화와 이번 촛불혁명을 만들어낸 평범한 국민의 위대함에 빚을 졌기에 그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통해서 제3기 민주정부가 사람 중심 사회, 국민 중심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신년사였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밝힌 2년차 국정운영 계획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일을 마치면 가족, 친구들과 소중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간칙과 특권, 갑질이 평범한 이들을 좌절시키지 않고 어떤 종류의 재난사고, 폭력도 평범한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지킬 다양한 민생입법,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을 우리 정부 여당의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알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월 내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서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내겠습니다. 2월 내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내겠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과연 신뢰받은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밝힌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평범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민생개혁 과제는 영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 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들 대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 체계는 대단히 불공정합니다.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5%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대형 유통 매장인 코스트코의 삼성카드 수수료율은 0.7%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카드사들의 영세 중소 가맹점들에 대한 차별은 심각합니다. 지난해 상인단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 사업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수수료율 차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조달 비용과 개손 비용이 전혀 없는 체크카드 역시 해외 주요 국가 수수료율이 평균 0.47%인데 반해서 국내 약 70%의 사업자가 1.6%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카드사는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수수료율 체계 속에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입은 7년 연속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무려 1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수수료율조차 재벌 가맹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행 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습이 필요합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뒤이어 금융위는 올 7월부터 영세 중소 가맹점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 산정 방식 개선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금융위안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편의점 매출 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5억을 넘은 것처럼 대부분의 중소 가맹점의 매출액이 5억에서 20억 구간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대 수수료 기준을 5억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를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 대상과 혹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입법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홍준표, 안철수 두 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22건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 논의하겠습니다. 골목 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의 난립 방지 대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민생 대책입니다. 유통재벌 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복합 쇼핑몰은 쇼핑과 외식, 놀이까지 결합해서 업종 구분 없이 쌍끌이식으로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고 점점 도심 한복판까지 진출하며 골목 상권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입점 시 반경 10km 안 소상공인들의 월 매출이 평균 350만 원이나 감소한다는 정부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 점포의 난립을 막을 긴급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공약으로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 제한, 의무 휴업일 등 대형 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 정비에 나설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월 2회 의무 휴무 도입, 안철수 대표도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골목상권 정상화를 위한 약속 이행에 적극 협력을 요구드립니다. 오늘 여야 수석 부대표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됩니다. 서민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속드린 민생 과제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길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8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집권 여당이 먼저 낮은 자세로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에서 이를 풀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15일부터 19일 동안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극적인 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정상화의 시동을 걸 수 있었던 것 같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기 집화, 노동 생산성 제고, 혁신성장 동력의 방안 마련, 규제개혁 입법 관련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풀기 위해 대타협 열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양대 노총, 한국경총,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각 경제 주체들을 망라하여 만나고 제언을 듣겠습니다. 노동계와 경제계는 기탄 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모든 경제 주체가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입법이라도 각각의 주체들이 협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 국민의 삶도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 주 여당의 경청 행보가 사회적 대타협의 미랄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끈기 하나는 끝내줍니다. 제 좌우명은 될 때까지 한다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국민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마주보며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만들어갈 것을 노동계와 경제계 그리고 우리 경제 주체 모두에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수석부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개혁 및 정치개혁 특위 위원 명단을 어제 오후 제출했습니다. 늦게라도 특위가 구성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제 국회에서 속도 있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개헌 로드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바른정당은 벼락치기 개헌은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자다가 공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시간 탓을 하고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개헌 시계를 늦추고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야당 스스로의 자충수에 그칠 겁니다.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운영하였고 대선 후보들은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공약하였기에 정치권 논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을 돌면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여야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쟁점을 충분히 좁혀 놓았습니다. 이제 좁혀진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타협과 절충의 시간만 남아있는 겁니다. 87년 개헌할 때에도 개헌 논의 시작부터 협상 타결까지 걸린 시간은 석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의 시간은 결코 촉박한 것이 아닙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제안하면 대통령이 20일 동안 공고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 시간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개헌에 필요한 시간이 없다거나 사파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만 주장을 반복할 게 아니라 이미 제기된 개헌안을 충분히 숙지하여 우선 각 당의 당론을 조속히 정하고 이를 놓고 개헌특위와 여야 지도부의 협의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민생 활력의 기자회견이었다고 평합니다. 남북한 결의에게 대화와 협력을 또 제시하였고 세계 각국에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회견이기도 했습니다. 신년사 발표 직후 25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은 질문 내용에 사전 조율이 없었고 순서 배정과 준비된 답변서가 없는 산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지난 정권 실종되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게 대통령이고 이게 나라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줄로 압니다. 사전에 기자회견 질문지라는 13가지 내용이 인터넷에 유출되고 질문 순서가 각본에 따른 순서지와 일치해 짜고 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었던 지난 정권의 기자회견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참석했던 내외신 기자의 호평과 또 질문을 미리 정해놓는 미국 백악관과도 다르다는 외신 기자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실추된 언론 자유 회복과 대한민국 평창올림픽 홍보에도 매우 큰 경제적 효과까지 끼칠 것으로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막힘없는 답변을 통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의 비전을 분명히 또한 제시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한 해가 되도록 국민과 더욱 소통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엽 제2정책위원장 현안부장 있겠습니다. 작년 대선 때 개헌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지금 개헌하는 게 벼락치기라고 그러는 예, 올겨울 최대의 한파라고 하지만은 남북 관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조화와 상생의 흑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무술연세 연일 남북 관계의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여기에서는 최대 규모의 올림픽 대표단 파견 그리고 군사 당국 회담 개최, 분야별 회담 개최 합의 등 중요한 성과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와 발맞추면서 일관성 있게 대화를 추진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그리고 한반도 운전자론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회담은 다양한 남북관계의 분야로 확대되어서 남북 긴장 완화와 비핵화,
이산가족 상봉 평화 정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전 세계가 이러한 남북관계의 개선 흐름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딱 두 개의 세력만 이 부분에 대해서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고 하나는 남북 대결 상태 유지를 통해서 안보 장사를 계속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한국 내의 수구 세력입니다. 고춧가루를 뿌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의 추진, 이 흐름에 여야 떠나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태형 전 장관이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군사협정 이면 합의 내용을 사실상 고백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면 합의로 치러졌고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도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군사협정 사실상의 이면 합의로 치러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이면 합의를 했던 이유는 뭔가 떳떳하지 못했다. 스스로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면 합의를 추진했고 또 그렇게 외교를 시행해 왔습니다. 전형적인 외교농단, 외교 적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협정은 그 내용에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즉시 이실직고하고 집권 시절에 어떤 또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할 시기입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도 내용과 절차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는 지금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과 절차만이 아니라 그 형식 요건에 있어서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합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송옥주 대표 현안자분 있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혁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한미 정상 간의 통화는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후에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 찰떡 공조를 보여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하는 점을 크게 환영합니다. 북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표단이 참석하길 바라고 이에 따라 남북대화에 이은 북미 대화가 평창을 계기로 개최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한미 정상 간의 공조체제 강화 약속은 남북대화가 평창 올림픽을 위한 일회용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대화 협상을 통한 한반도 운명 전환의 나침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로써 지난 1월 1일 이후에 남북 고위급 대화 개최 그리고 한미 정상 간의 2차례 통화에 이르기까지 남북 문제 해결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모든 일에는 방향과 속도가 중요한데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향은 정해졌으므로 속도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대북 문제 확고한 원칙 속에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차근차근 대비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드리고요.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동참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정책위 의장께서 다른 일정으로 해서 오늘 특히 부정하셔서 제가 대신 정책위 관련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제 성과를 내고 정상화 자리를 차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와 비즈니스적 거래 관계와 국가의 외교를 혼동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외교는 개인적 친분인 사교와 외교를 구분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와 국민,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품격을 고려한 외교안보 정책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공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올림픽으로 이끌며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또한 UAE와는 포괄적 전면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키고 또 공고한 소통 창구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은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과 한일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한 약속은 인정하되 잘못된 부분은 시간을 두고 풀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용적 외교 접근법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UAE와의 비밀 군사 지원 협정 체결이 김태형 전 국방장관의 시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전 정부의 과오를 수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측면에서 국격도 지키고 국격도 챙기는 노련함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외교안보는 상대가 있는 일이고 심각한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기와 재협상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고 진실로 사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잘못은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접근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진심을 다한 사죄가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상처난 자존심을 보듬고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까 김경엽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된 일부 야당과 언론의 터무니없는 공세가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부각시켜서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함께 공약했다는 측면에서 바로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의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 고질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최저임금만을 고용 축소 등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이건 찬반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정당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고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점검에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신 만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와 국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세 번째는 당 혁신성장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어제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출범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혁신성장 성공을 위해 당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선언이자 실천 의지의 의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미애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혁신성장의 구멍과 성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원년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그 전날인 화요일날 벤처기업 협회 등의 모임에서도 금년 모든 경제계의 화두는 혁신 성장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잠재 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과 병행해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 혁신 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노력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로 무장한 혁신 청년 창업가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혁신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사회 구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공감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당의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들, 즉 과학기술혁신, 산업혁신, 사람혁신, 사회제도혁신 등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정부 정책의 미비점 및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간단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작년 연말에 계속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소위 이 주택건설 급증으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타워크레인 등록 대수가 급증하면서 노후 장비에 따른 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과 12월에 이미 여러 안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크레인 사용 제한이라든지 또는 인증제 도입, 그다음에 내부 연한 규정 등을 통해서 설비 결함을 예방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 콜센터 설치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부당한 이 타워크레인 작업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적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법제도 개정을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 연식을 제한하고 주요 부품의 인증제를 도입하며 내구 연한을 규정하고 검사기관의 평가제를 도입하면서 부실 검사기관의 제재 등을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청의 작업 책임자 배치, 설치 해체 작업 등록제 도입, 사고 책임 있는 원청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조속히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가장 이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주요 법안이 있지만 이번에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에 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